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지난달 19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시작된 의정 갈등 사태가 한 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해결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한 달 동안 환자 피해 신고 사례가 1000여 건을 넘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인데요. 시중에서는 무조건 아프지도 다치지도 말아야 한다는 농담 아닌 농담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정치일 텐데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는 보이지 않고 겁박과 여론몰이만 보입니다. 총선 국면에서 집권 여당도 거대 야당도 어떤 의견도 시원하게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칫 섣부른 대응으로 표를 잃을까 걱정되기 때문일 텐데요. 환자들의 고통이 더 커지기 전에 갈등의 골을 메울 정치력이 하루빨리 발휘돼야겠습니다. 3월 19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 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 장기 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존카. 타이어뱅크가 1000억 원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아기를 출산한 부모님께는 타이어 50% 할인을, 넷째를 출산하면 타이어를 무료로 드립니다. 아기 낳고 나라를 구합시다. 지금 타이어뱅크 매장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이벤트 기간 12월 31일까지.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전기차 100만 실의 성큼. 올해 원픽 전기차 시민의견 들어봤습니다. 토레스 EVX죠. 배터리 안전성은 기본. 국내 최장 10년 100만 킬로미터 배터리 무상 보증. 광활한 적재 공간까지. 토레스 광고하시면 안 돼요. 전트림 200만 원 이내인데요? 이 혜택 어쩔? 토레스 EVX 어디서 탈 수 있죠? 3월 KGM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하죠. 먼저 정정할 내용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세상 읽기 방송 내용 중에 안동대학교 대학본부가 기사 제작을 막았다는 내용은 사실관계가 다른 오류가 있었습니다. 대학본부가 직접적으로 기사를 막은 게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순서 안내해드리죠. 1부 김새롬의 세상 맘사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경상북도에서 최근 경북형 재난대응 체계를 발표했죠. 잠시 후 경상북도 박성수 안전행정실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젊은 엄마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 김새롬의 세상 맘사, 안동시 의회 김새롬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전화 통화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마음이 편안한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을 꿈꾸는 엄마 시의원 김새롬입니다. 네, 오늘 의정 활동이 바쁘셨나 보네요. 네. 그렇죠.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네, 신도청과 가까운 안동시 풍산에는 경북바이오 1산업단지가 있고 이곳에는 LNG 액화천연가스 복합 화력 발전소가 가동 중인데요. 예. 한국남부발전에서 2014년 안동 빗드림 1호기를 준공해 상업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1호기보다 생산량이 증설된 복합화력 발전소 2호기가 들어설 예정인데요. 예. 한국남부발전은 사업비 5,875억 원을 들여 제2 발전소를 짓는데 원래 착공에 들어가고 2026년에 준공해서 전력을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국가 정책으로 상대적으로 환경오염 유발이 큰 화력발전과 LNG 복합 화력발전은 비중을 점차 줄이는 시점에 우리 지역의 화력발전소를 증설하는 것이 마땅한가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예. 특히 풍산과 풍천, 경북 신도청 등 안동과 예천 지역민의 건강권과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요. 오늘은 바로 이 얘기, LNG 복합 화력 발전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문제죠. 우리 지역에서. 지금 풍산에 있는 경북 바이오 1산업단지에 LNG 복합 화력 발전소가 가동 중인데 지금 가동 중인 것보다 더 규모가 큰 제2호기 복합 화력 발전소 2호기가 들어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착공에 들어가고 26년에 준공한다 이런 내용인데 과연 환경 문제 괜찮을까 뭐 이런 지적인데요. 자, 지난달이죠. 안동시 의회에서 김순중 의원이
시정 질의로 이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우선 신도청과 가까운 이 지역에 LNG 복합 화력 발전소가 들어서게 된 그 배경이 좀 궁금한데요. 네, 지난달에 그 김순주 의원님이 그 검수탄 시장님과 1대1 시정 질의로 이 부분을 얘기했었는데요. 예, 예. 이 히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당초 안동시는 복합 화력 발전소를 유치한 것은 발전소가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LNG, 액화천연가스를 유치하고자 했었던 겁니다. 예. 그 1995년도에 안동시에 도시가스 공급을 시작했는데 이때는 LPG가 시작이었고요. 예. 당시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들이 LPG보다 30% 저렴한 연료인 LNG를 도시가스 연료로 사용했는데 안동을 비롯한 경북 북부 지역은 당시만 해도 내륙 지방의 지리적 여건의 불리함과 대단히 수요처가 없기 때문에 LNG 배관망 건설 사업의 경제성이 없다. 이런 이유로 값비싼 LPG 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동시의 도시가스 공급이 1995년부터였는데 이때는 LNG가 아니라 LPG였다.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이후에 그 지역민들의 LNG 가스 공급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대단히 수요처인 LNG 복합 화력 발전소를 유치했고 결과적으로 2012년 7월부터 LNG 가스 공급이 시작되었는데요. 2012년부터 현재 LNG 가스, 도시가스가 공급이 시작됐다. 네. 예. 다시 말하자면은 발전소 유치가 목적이 아니었고 예. 시민들에게 값싼 연료인 LNG를 공급하기 위해 LNG 대규모로 소비하는 복합 화력 발전소를 유치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번 2호기 증설은 시민의 요구와 전혀 상관없이 현재 경남 하동에 운영하고 있는 한국남부발전의 석탄 화력 발전소가 전국 정책에 따라 폐쇄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해 추진되는 거거든요. 예. 한국남부발전소는 전기 장사를 지속하고 정부는 환경오염 유발의 그 석탄 발전소를 없애자는 계획에 안동시는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내놓으면서 별다른 혜택도 없이 받아들이는 처지에 놓인 건데요. 그렇군요. 아나운서님 혹시 이 발전소의 규모가 이렇게 많은데 혹시 좀 와닿으시는지요? 발전소 규모 글쎄요 모르죠. 안 와닿죠. 지금 예. 2014년도부터 가동 중인 이 빗드림 1호기는 417메가와트고요. 예. 이제 앞으로 들어서 2호기는 550메가와트인데 제가 가장 와닿을 정도로 설명을 해드리면은 지금 1호기 417메가와트는 안동 시민 전체가 사용하는 전기량의 4배입니다. 아, 현재 4배를 생산하고 있어요. 네. 1호기에서. 예. 네, 근데 이 전기는 안동시에 쓰이는 건 아니고요. 예. 전력을 만들어 다른 곳에 판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겠죠. 예. 네. 지금도 이렇게 과잉 생산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다가 그러면 550메가와트가 더 생산된다면 안동 시민들이 1년 필요로 한 양보다 한 10배 가까이 뭐 이 정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 9배, 그렇죠. 10배. 예. 예. 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LNG 복합 화력 발전소가 친환경이 아니라는 점일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지구가 지금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두가 친환경을 정말 생각하고 얘기하는 상황인데요. 예. 우리 정부도 2034년까지 석탄 발전 30기를 폐쇄하는데 석탄 발전소를 대신해서 LNG 복합 화력 발전소 24기를 신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석탄 발전 30기를 2034년까지 폐쇄를 하는데 네. 그 또 다른 이제 전력 생산을 해야 되니까 대신에 LNG 복합 화력 발전소 24기를 새로 짓는다 이거군요. 네. 그러니까 석탄 발전보다는 LNG 복합 화력 발전이 아무래도 조금은 더 나은 거죠. 환경적인 면에선. 그런 의문이 저도 들었는데 예. 또 실상은 또 마냥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도 않아요? 예, 이게 LNG 복합 발전은 석탄 발전에 비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약 30% 감소한다고 하는데 예. 대신 이산화탄소보다 온실 효과가 80배 이상 강한 메탄이 방출되고 있습니다. 메탄이 이 자료는 미국 환경보호청인 그 EPA의 자료 기준이고요. 이거 완전 혹 때려다 혹 붙이는 꼴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리고 사실 LNG 복합 발전소는 많은 시민분들이 아시다시피 친환경의 종착지가 절대 아닙니다. 울선은 사실 급한 대로 LNG 발전을 하고 전차적으로는 수소와 혼합 연소 발전을 하고 그 뒤에는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해야지만 되는 거고 LNG 같은 경우는
석탄에서 신재생 청정 에너지로 가는 브릿지 다리 역할밖에 못하고 있거든요. 네. 참고로 경남에서 LNG 발전소를 추진하는 곳이 있는데요. 예. 하동과 고성, 통영, 함안, 합천 이 5곳인데 이곳은 전부 다 지금 주민 건강과 재산권 침해에 반발하는 목소리로 굉장히 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아, 다른 곳도 역시 예, 갈등이 있군요. 그러니까 이 LPG에 비해서 LNG가 뭐 환경적으로 안심할 수 있다 이런 건 꼭 아니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산화탄소는 한 30% 감소하긴 하지만 대신에 메탄이 많이 나온다. 예, 이 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군요. 자, 그리고 LNG 발전에서 오염물질이 대량으로 나온다는 내부 보고서가 공개된 적도 있다고요? 네, 아까 미국 얘기도 드렸지만은 한국 동서발전의 그 내부 보고서를 찾아보니까요. 네. LNG 발전소의 불완전 연소 과정에서 유독가스인 일산화탄소가 최대 2000ppm까지 건출되었는데요. 예. 2000ppm이 어때서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환경부가 정한 소각시설 오염물질 허용 기준은 50ppm입니다. 아이고. 40배 달하는 양이 나오고 있고요. 기준치 네. 40배. 네, 그리고 초미세먼지의 원인 물질 중 하나로 꼽히는 미연탄화수소도 최대 7000ppm까지 측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더 중요한 거는요. 이 예. 불완전 연소는 발전소 시동을 껐다 다시 켤 때 발생하는 건데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려면은 예. 자동차가 시동을 켜고 엔진을 공회전할 때 대기 오염 물질을 내뿜는 것과 똑같은 건데요. 아, 예. 자동차처럼 시동 걸 때 잠깐 오염 물질이 배출되는 거지만 시동이 걸리고 안정되면 완전 연소가 됨으로써 오염 물질 농도가 낮아져서 괜찮고 예. 법적으로도 평균 농도로 따지기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발전소를 운영하는 측의 주장인데요. 네. 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그 LNG 발전소의 경우는 천연가스 즉 발전 원료 가격이 석탄과 월자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전력 수요에 따라 발전소 가동이 수시로 중단하고 있습니다. 아, 이 LNG 이 발전이 석탄이나 원자력에 비해서 그 발전 원료 가격이 비싸군요. 그렇죠. 원자재 값이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면 원자재 됩니다. 값이 비싸다. 네. 예. 그래서 하루에 몇 차례도 시동을 껐다 켰다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예. 안동에 있는 곳은 복합화력 발전소가 평균 하루에 2번 정도 시동을 껐다 켰다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최초 시동을 걸고 1시간 반이 지나야 발전이 안정되는데 1시간 반 동안은 1시간 40분 동안은 유해 물질이 쏟아져 나온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LNG 발전할 때 이 유해 물질이 그러니까 불완전 시동할 때 이게 처음에 이제 껐다가 켤 때 이제 많이 나온다. 그렇죠. 그게 이제 하루 한 2차례 그러니까 총 3시간 정도 불완전 연소가 된다. 그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많이 나온다 이거군요. 그러니까.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상 이렇게 운영 중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는데 유해 물질이 껐다가 켜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하루에 한 3시간 정도나 이렇게 유해 물질이 많이 쏟아져 나온다. 네. 이 말씀입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이렇게 유해 물질이 배출되면 인근 주민 건강에도 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또 인근에 또 도청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맞습니다. 살고 계시기 때문에 예, 좀 걱정이 되네요. 네, 물론 이 남부 발전소가 2차 발전소를 증설하면서 다양하게 환경 오염 저감 장치를 계획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조치이고요. 예. 사실 우리나라 기술이나 뭐 전 세계적인 기술로 불완전 연소 시 배출되는 이 오염 물질에 대한 처리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아, 없어요. 예, 아까 그 불완전 연소 그러니까 껐다가 켤 때 나오는 그거 하루에 네. 3시간 네, 이거를 3시간 좀 저감 장치가 없군요. 이걸. 네, 없습니다. 예. 이게 가장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사실 예. 이 부분만 해결된다 하더라도 좀 나을 텐데 여기에 대한 불안감은 주민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크고요. 그럼요. 그 2020년도 9월에 감사원이 발표한 내용을 찾아보니까요. 예. 수도권의 LNG 발전소가 가동 초기의 불완전 연소로 질소 산화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동하고
2시간가량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대기 오염 물질이 배출된다고 지적이 돼 있고요. 그래요. 예. 가동과 중지를 수시로 반복하는 LNG 발전소는 인근 지역의 대기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개선하라고 명령하기도 있었습니다. 예, 감사원에서도 이런 네. 발표가 있었고. 네. 예. 안동의 그 복합화력발전소 2기 증설을 전면 재검토할 것에 중요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동시의회 임시회에서 김순중 의원님이 시정지를 통해 권기창 시장에게 지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2호기 증설을 중단하고 1호기의 환경오염 대책부터 마련해야 된다고 예. 제안을 하셨는데요. 김순중 의원이 제안했는데 네. 그 권기창 시장은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당시에. 정확한 데이터를 좀 요구를 하셨고요. 예. 그 데이터에 의하면은 이렇게 지금 빨리 마련해야 된다 했는데 시장님 설득이 조금 아하. 미비했습니다. 조금. 뭐 한다 안 한다 뭐 확실한 답변을 하지는 않았군요. 당시에. 뭐 필요에 의하면 하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예. 사실 그때 당시에 지역구원이 시정 질의하는 것도 있기도 해서 음흠. 10여 명 정도 인접 주민분들이 오셨는데요. 예, 예. 그러게 시장님이 바로 수용하지 못한 모습을 좀 봤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컸고요. 예. 사실 이런 거는 주민 수용성 확보가 가장 우선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공청회나 주민 설명회로 주민 의견 수렴이 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좀 큽니다. 뭐 공청회나 주민 설명회가 없이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까 혹시? 이 호기를?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눈여겨보고 많은 시민분들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실제 그 안동의 LNG 복합 화력 발전소 1호기에 배출되는 연간 질소 산화물이 얼마인가를 찾아보니까요. 예, 예. 2015년도에 146톤을 시작으로 연간 100톤 이상씩 기본적으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줄기는 하네요. LNG 네, 1호기가 지금. 그만큼 운영을 잘 안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게 운영을 봐야 계속 되는군요. 운영하는 게 또 있는 거고요. 예, 예. 그 환경공단의 실시간으로 보고되는 그 수치에도 가동 초기에 불안전 요소가 되는 시간에는 환경부의 배출 기준보다 2배 이상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안동의 복합화력발전소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석탄보다 비싼 연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루에도 수차례 수시로 가동을 중단했다가 재가동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허용 기준을 몇 번이나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음이 확인되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도 이곳에 1호기보다 발전 용량이 큰 2호기를 증산한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발전소에서 도청 신도시 집단 주거 단지까지는 5km, 그러니까요. 하을마을까지는 5.5km로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아주 안동시 의원으로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LNG 발전소가 올해 착공 들어가서 이제 26년에 완공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확실하게 그 착공 들어가기 전에 다시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이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그렇죠. 이 예.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정말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 해주셔야지만 우리 다음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현재 그곳에 살고 있는 저희 부모님들과 우리 친지들이 가장 건강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당연합니다. 예, 그래서 네. 주민의 대표는 우리 안동시 의원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갖고 이제 확실히 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네. 자, 뭐 늘 그렇지만 오늘도 아주 중요한 내용, 알찬 내용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김새롬의 세상맘사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참 아이러니하죠? 밤새 울어 못 잤는데 방긋 웃는 얼굴에 힘이 나는 아이러니. 음정도 박자도 없지만 그 어떤 노래보다 감동적인 아이러니. 잠깐의 걸음마에도 하루 종일 뜰 듯이 기쁜 아이러니. 세상 힘들지만
세상 행복한 아이러니. 아, 이러니 아이를 키우나 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6분 22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해마다 봄철이면 크고 작은 재난이 잇따라 걱정이 많은데요. 최근 경상북도에서 도민안전 최우선 원칙의 경북형 재난 대응 체계로의 대전환을 발표했습니다. 어제도 잠깐 다뤘는데요. 오늘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시 부시장 임기를 마치고 경상북도로 가셨죠. 경상북도 박성수 안전행정실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성수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안전행정실장 박성수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자, 경상북도에서 경북형 재난 대응 체계로의 대전환 체계를 구축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우선 경북형 재난 대응 체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변화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예, 경북형 재난 대응 체계의 핵심은 주민보호 최우선의 재난 대응 체계로 대전환하는 겁니다. 요렇게 추진하게 된 배경은 작년 예천이라든지 봉화 극한 호우에서 보듯이 지금까지 우리가 통계냈던 거와 또는 지금까지 대응했던 방식으로는 도저히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저희들 경북 재난의 특성은 야간에 재난이 나고 고령자가 많고 산간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 속에서 어떻게 하면 단 한 분의 우리 도민이라도 지킬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중심을 두고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예. 자, 이 내용을 보면 3대 원칙이 있고 3대 대전환이 있는데요. 자, 하나하나 좀 설명해 주실까요? 3대 원칙, 3대 대전환 무엇인지요? 예, 도민보호 최우선에 대전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3대 원칙은 인명을 우선으로 한다는 원칙과 인명 우선의 원칙을 하기 위해서 총력 대응하겠다는 원칙 그리고 민간의 힘까지 함께 하겠다는 민간 협력인데 이거에 바탕에서 세 가지 대전환을 하게 됩니다. 먼저 지금까지는 단순한 대응 중심에서 주민을 지키기 위해서 사전 예방 체계로 대전환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안전과 중심의 단위 부수 중심에서 행정 전체를 동원한 총력 대응 제로 대전환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행정 중심에서 대학이나 연구소까지 함께하는 민간 협력 시스템으로 대전환이 세 번째입니다. 아, 그렇군요. 3대 원칙하면 인명 우선, 총력 대응, 민간 협력 이렇게 큰 원칙을 세웠고 3대 대전환은 사전 예방 강화하겠다, 총력 대응하겠다, 민간 협력하겠다. 크게 봐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군요. 자, 미국의 위기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거라고 하던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예, 저희들은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 페마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 방향입니다. 첫째,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우리 현재는 지금 예방하고
사건이 터지게 되면 대비하고 대응하고 복구하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예. 미국 연방관리청에서는 예방하다가 만약에 재난이 위험이 되면 바로 주민 보호를 들어가고 그 다음 대응하고 복구하는 단계로 나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핵심은 예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주민 보호 체제로 바뀐다는 그 시스템적인 측면이 첫 번째 달라지는 측면이고요. 예. 두 번째는 예보 측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시군이나 읍면동 단위까지 어디가 위험하다라는 정도를 알 수 있게 돼 있는데 예. 미국의 시스템에서는 자연불악 동리 단위까지 어느 지역이 위험하다, 어느 동이 위험하다, 어느 리가 위험하다라는 것까지 예보하고 있습니다. 그 예보 시스템까지 도입하는 것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예보를 세분화하겠다, 그렇죠? 리 단위까지 하겠다 이런 얘기군요. 그러니까 예, 기존의 어떤 대응 단계보다는 이제 보호, 인명 보호를 강화하겠다. 이걸 아주 강조를 하신 거고 또 예보 시스템도 강화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군요. 자, 관학연 합동 위기 예보 시스템을 만들 거라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건가요? 예,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핵심은 사전에 어떻게 하면 위기를 예보할 수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예. 지금 이거를 더 잘하기 위해서 경상북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위기관리 대응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예보 시스템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경북연구원에 재난에 특화된 안전연구센터를 만들어져 있어서 여기와 협력을 하고 예. 특히 교수님들이 15명 이상이 되고 학생들이 150명이 넘는 경일대 등과 재난특화대학과 3개가 함께 동시에 위기 경보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래서 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거는 경북에 발생하는 재난을 특성을 유형별로 분석해가지고 예. 월별로 캘린더용으로 안전 플랜을 마련하고 매년 우리 포구기까지는 예. AI로 어느 자연불화까지 상세하게 저희들이 위기 경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3대 대전환 가운데 이제 사전 예방에 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들어본 거고요. 자, 두 번째 대전환이 바로 현장 중심의 총력 대응 체계로의 대전환인데요. 자, 세부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대피시키려고 예보가 돼서 대피시키려 하면 저희들은 연세 드신 분이라든지 노약자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예. 그래서 안전실에서 위기를 경보하게 되면 이 대피시킬 때 우리 자치 행정국을 중심으로 해서 시군과 함께해서 가행할 정도로 대피를 시키고 그리고 자치행정국에서 이분들을 대피소로 모셔놓게 되면 그때부터는 복지 건강국이 들어가서 전염병이라든지 의료 케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하고 그다음에 이 복구는 건설국이 들어가서 복구를 하게 되는 그래서 현장 중심으로 해서 한 부서가 아니고 전 부서가 총력 대응하는 체제로 대전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 부서가 다 뛰어들겠다. 협력해서 총력 지원을 하겠다. 자, 이제 3대 대전환 중 마지막이 이제 민간 협력 시스템으로의 대전환인데요. 민간 업체 또 주민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그런 내용일 것 같은데요. 또 각종 재난 때마다 대피한 주민들이 여러 불편을 겪게 되는데 이제 새로운 주민 대피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소식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 협력 시스템 중에 핵심적으로 바뀌는 거는 지금까지 위험정보 수집 같은 경우도 우리 행정만 해오던 거를 민간 택배 차량 등을 통해서 센서를 달아서 도로 위험정보 등을 수집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 지금 상황 전파하는데도 보통 재난 문자 등을 보냈는데 오히려 민간 내비게이션 업체와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민간 함께 전파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도로 위험 정보 같은 거를 이렇게 전파하겠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 핵심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새로운 주민 대피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우선 12시간 전에
사전 대피 예보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지난번과 같이 폭우가 오게 되면 시우량이 한 20 정도 되고 일강우량이 60, 누적 강우량이 한 150mm 정도가 되면 경보를 울리고 그리고 난 뒤에 저희들 지금 현재 한 5,388명 정도의 마을마다 마을 순찰대를 구성해 놨습니다. 마을 순찰대. 주민을 중심으로. 예. 그리고 그 마을마다 대피 전담 공무원을 지금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경보가 울리게 되면 1차적으로 이분들이 각 위치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본격 대피하게 되면 우리가 경찰과 소방과 함께해서 주민 대피 협의체를 가동해서 즉시 대피소로 대피시키게 되는 체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들이 작년에 저희들 한 1만 명까지 대피를 했는데 이러한 1만 명 정도가 3일 정도 대피할 수 있는 일시 구호 세트를 저희들이 준비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을 순찰대를 만들겠다. 그리고 대피 전담 공무원도 배치하겠다. 이런 거네. 그러니까 마을 순찰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재난이 닥쳤을 때. 자, 산불과 산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패스트트랙 도입,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예, 크게 패스트 트랙은 두 가지로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첫째, 우리가 재난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패스트 트랙을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재난이 난 것을 복구하는 데에서 2차 피해가 나지 않도록 빠르게 복구하는 패스트 트랙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 전문가를 저희들이 양성하는 패스트 트랙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분야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른 부서로 옮겨 다니거나 그다음에 이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만약에 재난 분야에 저희 전문가 한 30명을 키워서 10년 안에 사무관 그리고 20년 안에 국장이 될 수 있는 인사 시스템을 마련해서 재난 전문가를 통해서 경북의 재난을 극복하는 그런 방향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난 복구 사업의 패스트 트랙입니다. 지금은 보통 저희들이 재난이 나고 난 뒤에 한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2차 피해를 막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월에서 1년 걸리던 거를 최소 2개월 정도는 단축하자. 도에서 사전심의, 안전실에서 하는 사전심의는 생략을 하고 농지, 산지 이러한 전용 허가 받아야 되는 부분은 우리의 안전실에서 함께 해서 한 30일 정도를 단축을 하고 특히 중앙부처에 가서 협의받아야 되는 거는 저희 도가 함께 시군과 함께 가서 5일 정도를 단축해서 총 2개월 정도를 단축해서 2차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 패스트 트랙이 국회 용어인 줄 알았더니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채택을 했군요. 그러니까 재난 전문가 빠르게 키우겠다. 그리고 재난 복구도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전해주시죠. 예, 지금 극한 재난 속에서 경북도에서는 도민 보호가 지방정부의 제1의 책무라는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한 경북형 주민 대피 시스템과 그리고 우리 도민들의 선진 의식을 결집한다 그러면 어떤 재난 속에서도 도민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도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 한 해는 정말 아무 재난 없이 잘 좀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경상북도에서 아주 준비를 철저히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상북도 박성수 안전행정실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최유한의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외국인 돌봄 노동자의 최저임금 예외라는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네, 먼저 한국은행이 하는 주장, 이게 좀 의외인데 왜 한국은행에서 할까? 이런 점이 좀 의문스러운데, 자, 그 한국은행의 주장이 뭔지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 3월 5일 날 노동시장 세미나를 개최했는데요. 여기서 나온 보고서가 돌봄 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가 핵심인데요. 첫 번째로는 돌봄 서비스라는 게 간병과 육아로 나뉘는데 간병 서비스 같은 경우는 지난해 기준으로요. 이 간병 돌봄 노동자한테 월 370만 원 비용이 들어갑니다. 육아도 264만 원인가 그래요. 평균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가족 간병이 늘 경우 그 해당 가족의 노동시장 참여가 제약되면서 경제적 손실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이 핵심이 두 가지인데, 이걸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만약에 지금 경제 손실은 2022년, 2년 전에 비해서는 19조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대책이 없다면 2042년 46조에서 77조 원의 경제 손실이 이를 것이다. 지금 이 돌봄 서비스 관련 비용 부담이 커진 것은 이 일자리에 대한 노동 공급은 정체돼 있는데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거죠. 특히 어르신들 이게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 간병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한 20년 뒤에 돌봄 서비스직 노동 공급이 수요의 한 30% 수준에 머물 것이다. 이런 보고였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평균적으로 간병에는 한 달에 370만 원, 육아에는 260여만 원 정도 이렇게 든다. 그러니까 뭐 일반 서민 중산층에서 감당하기 힘든 이런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자, 한국은행이 외국인 돌봄 노동자 활용을 제한한 것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인데요. 첫 번째로는 개별 가구가 돌봄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두 번째로는 정부 차원에서 돌봄 서비스 영역에 고용 허가제, 그러니까 내국인 고용이 어려워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고용하도록 하는 허가제거든요. 이게 고용 허가제인데 이걸 도입하는 방식 두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급증하는 수요 때문에 국내 노동자만으로는 충족하기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그리고 국내 내국인 종사자 늘리는 것은 워낙 이제 높은 비용,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초래한다. 그런데 그럼 보니까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게 되면은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왜냐? 이런 경우에는 사적 계약 방식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아, 개인이 직접 고용하면 최저임금 안 줘도 된다. 근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논의 중에 있지만 홍콩, 싱가포르, 대만,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이미 적용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쪽에서는 그렇게 육아라든지 간병 돌봄 노동자를 외국인을 들여서 사용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나라 내국인들은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아졌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여기서도 사실 문제가 많아요. 이 나라에서도 이게 문제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 문제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고요. 지금 정부가 6월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알려진 만큼 향후 계속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개인이 직접 고용하는 방법과 또 정부 차원에서 고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개인이 직접 하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이게 장점이 되겠는데, 하지만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런데 아무래도 외국인이라고 최저임금에 차등을 둔다는 것 그 자체, 그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적 계약 방식이라서 말씀드렸던 대로 최저임금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비용 줄일 수 있다, 이러니까 인권단체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특히 이주민 단체들이 비판을 하는데, 인력난이 심해서 이주노동자 도입을 논의할 수는 있다. 그런데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낮게 책정하자? 이거는 국제노동기구 ILO 차별금지 위반이다. 더 나아가서 아니
국가와 사회 공동체가 어떻게 공적으로 이 돌봄 노동에 대해서 이걸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서 정책 대안을 가지고 만들어서 얘기해야지 이걸 이주 노동자에게 값싸게 전가하려고 하냐 이게 말이 안 된다. 사실 이건 헌법의 평등권에도 위반이 되는 이야기거든요. 이건 근거가 없는 주장은 아니죠. 뿐만 아니라 노동단체 또 정치권에서도 일제히 비판한다고요. 지금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에서 모두 다 한국은행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만약 이런 식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값싼 이주 노동자를 들여왔을 경우 내국인 노동자의 노동 환경마저도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 뿐이라는 비판이죠. 그리고 이자스민 녹색정의당 의원은 한국은행 보고서 관련해서 이건 비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이다. 국내법과 국제협약 우회 꼼수를 제한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중앙은행의 역할이냐. 그러니까 저임금 저품질 싸구려 일자리로 이 돌봄 서비스를 전락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그거를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이 먼저 제안한 것이다. 말도 안 된다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네요. 자,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을 무시한 정책은 필패다라는 그 글을 SNS에 게시하면서 한국은행의 발표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 시장 주장은 2년 전에 자신이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했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신중한 한국은행이 이런 의견 낸 것은 이 상황이 지금 돌봄 노동, 그러니까 간병 노동과 육아 노동이 굉장히 시급하다라는 걸 방증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와 서울시가 협력해서 올해부터 6월부터 외국인 가사 도우미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비용이 장벽이라는 거예요. 지팡이는 들기 편의 의미가 있지 무쇠로 만든 지팡이는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또 비유를 했거든요. 이 외국인 가사 도우미 시범 사업이지만 여기에다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제도 도입 하나만 하다. 근데 지금 보니까 작년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이 뭐라고 이 외국인 도우미의 비용을 얘기했냐면 월 100만 원 선으로 책정해야 정책 효과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외국인 가사 도우미라고 월 100만 원 선으로 책정한다?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의아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긴 하네요. 근데 오세훈 시장의 이런 의견도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는 좀 그렇죠. 워낙 간병비, 육아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비용이 드니까 맞습니다. 최저임금 그대로 적용하면 크게 낮아질 것 같지는 않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좀 지원이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일단 좀 드는데요. 자, 간병이든 육아든 돌봄 노동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현재 커다란 문제가 되는 건데요. 정부가 시범 사업을 확정했다고요. 일단 시범 사업을 확정은 했는데 언제 시범 사업을 시행할지는 몰라요. 확정은 작년 9월에 외국인 가사 근로자 시범 사업 합시다 해가지고 확정을 했어요. 수요는 이제 20대, 40대의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우선 운영해보자. 여기 이 확정 9월달에 했고 여기 오는 이제 외국인 가사 근로자는 2-9 비자, 그러니까 일정한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 직종이 아니라 제조업체나 건설공사나 농업이나 이렇게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비자가 2-9 비자거든요.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로부터 이렇게 소위 얘기해서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들어오려고 하냐 필리핀이었습니다. 필리핀, 근데 필리핀 정부와 우리나라 이 정부와 이 말이 좀 서로 양국 입장차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긴 우리 지역에도 필리핀 계절 근로자라고 해서 농업 인력 도움을 주는 그런 분들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게 그 문제 아닌가 모르겠네요. 필리핀 계절 근로자가 왔을 때 임금 체불인가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임금 체불 문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굉장히 좀 필리핀 국가 차원에서 이제 입국을 좀 불허하는 그런 문제가 마찰이 좀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어쨌든
자, 작년이었나요? 필리핀 가사 도우미 얘기가 나왔던 게 바로 이런 얘기였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가 옛날에 서독으로 광부나 간호사 파견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 왔거든요. 똑같죠. 예. 현재 필리핀은 필리핀 내국인들의 외국인 인력 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 이 문제는 우리 내국인 대한민국 가사 근로자와 외국인 가사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에요. 어차피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건 아까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최저임금 적용하게 되면은 뭐 이전이나 지금은 뭐 부담되는 건 똑같을 것 같은데라고 말씀하신 게 맞아요. 지금 최저임금 적용을 받게 되는데 한 월급이 한 2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예. 월 200만 원 지출이 된다. 이거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더군다나 이거 국적에 따라 최저임금 달리 적용한다? 이건 ILO 협약 위반이고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업종별로만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는 얘기하지 않는데 예. 필리핀 정부랑 이게 협상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현재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뭐 업종별로만 예. 모두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업종별로만 가능한 그런 상황. 그래서 예. 한국은행이 이번에 외국인 고용 허가제 업종에 돌봄 서비스를 추가해서 이제 최저임금보다 더 낮게 지급하겠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고용 허가제는 구인난을 겪는 사업주가 비전문 취업 비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2-9 예. 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들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한 제도거든요. 예. 그리고 업종이 제한되어 있고 여기에 고용허가제 외국인, 그러니까 그리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도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데 예. 그래서 지금 이거 이제 한국은행이 하나 더 얘기했던 거지 사적 계약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렇게 되니까 또 이제 노동단체 정치권에서 시끄럽고 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외국인 돌봄 노동자 도입 문제가 아무래도 단순히 제3세계 유휴 인력을 우리나라에 도입한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니군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도입하자는 측에서는 저출생 위기가 심각하다. 간병 문제 심각하다라고 해서 일단 시범사업부터 해보자라는 거고. 그렇죠. 또 반대한 측은 아니 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노동시간 등 제도 개선이 먼저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측에서는 이 제도가 정부가 너무 빠르게 추진하는 거 아니냐. 효과를 보려면 좀 천천히 해야 되는데 너무 빠르게 추진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또 육아 입장이고 또 아까 그 간병 문제도 말씀해 주셨는데 심각하죠. 예. 간병은 또 훨씬 더 많은 돈이 드니까. 더 많은 비용 들죠. 예. 뭐 간병인 쓰면 뭐 아주 뭐 저기 뭐 등골이 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엄청 힘들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든 좀 결단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돌봄 노동자 대부분이 중국 여성 동포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뭐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 돌봄 노동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데 간병인 대다수가 내국인이 아니라 중국 동포, 특히 말이 통하는 그렇죠. 예, 중국 동포들이 계속 코로나 대유행 속에서도 취약한 노인들을 돌봤고, 근데 지금 아이들 키우고 어르신들 케어하는 이 사람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중국 동포 돌봄 노동자 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절반 이상이 중국 동포라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돌봄 이분들이 노동법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해요. 예, 간병인도 가사도우미도 다 돌봄 노동자들이 24시간 대기하죠. 식사 휴식 시간 뭐 보장 없죠. 휴일 없이도 일을 하죠.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돌봄 노동자에 대한 처우 말씀드리기가 민망할 정도로 열악한데 이걸 제도화한다? 이게 좀 꼼꼼하게 좀 생각할 부분이 많습니다. 예. 뭐 얼마 전에 저도 요양병원에 한번 갈 일이 있어 갔는데 그 한 입원실 그 환자가 이제 5명이 있는데 외국인 이 노동자 중국 동포였습니다. 중국 그렇죠. 동포가 이제 5명을 케어를 다 하면서 거기서 이제 간이 침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쪽잠을 자면서 그렇게 하던데 너무 좀 열악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예. 자, 오늘은 이렇게 외국인 돌봄 노동자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최요한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